예, 반갑습니다. 한 시간 동안 우선 브레인에 대한 기본 ABCD를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브레인에 링크된 뭐 인지고고학이라든지 신경미학이라든지 그쪽을 조금 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브레인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뭐 이쪽 복잡한 거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아주 그림만 보면 명쾌하죠. 고양이를 케이지에 담았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수직 스트라이프만 그려진 이 우리 속에서 그것만 보도록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고양이를 끄집어내서 수평으로 된 바를 설치했어요. 장애물을.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주르륵 달려가더니 그 방해물 바를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수직만 보고 있으면 이 브레인의 시각 프로세스에는 수직이 도미넌트한 거죠. 수평은 없는 존재.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실제로 수평 막대가 있어도 이쪽에서 처리를 못하고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인간한테 조금 투영해서 보면 결국 우리가 보는 모든 거는 브레인이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신경가소성이란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거는 뭐냐 하면 합지증.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손가락이 붙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된 이 사람을 이걸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서 이 합지층을 치료해갖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손가락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는 이 5손가락을 뭉뚱그려 하나로 처리하는 거예요. 세분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수술을 하고 나서 이쪽을 찍어봤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막 이런 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유롭게 했더니 엄지손가락하고 약지 사이 거리가 이쪽에서 매핑하는 게 거의 20일 만에 이쪽이 1cm나 늘어났다는 게 밝혀졌어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간 대략 한 달 미만으로 한 2주 정도만 우리가 올인을 하면 이쪽 브레인 안에서 피질이 그걸 처리하는 체감각, 이 촉각 이쪽의 피질이 1cm 정도 늘어나요. 그만큼 피질이 가소성이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시각이 안 보이는 사람은 뒤에 시각을 처리하는 시각 피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청각 쪽의 신경이 점유해버려요. 그만큼, 이제 그걸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자명해요. 왜냐하면 브레인 있는 신경세포 입장에서는 시각이든 청각이든 촉각이든 모두 다 전화 펄스일 뿐인 거죠. 구별이 안 돼요. 다 동일한 디지털 펄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호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 듣는다, 촉각이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그 범주한 세상이고, 이쪽 안에서 원 물질로 보면은 전부 다 전화 펄스일 뿐인 거죠. 그래서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역이 서로 호환되는 거죠. 그게 브레인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술을 하다가 갑자기 수학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술을 하다가 갑자기 고고학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쪽에 이제 이 피질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잘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 손가락이 있는데 검은 부분은 저 엄지 손가락인가 그래요? 그다음 약지입니다. 검은 부분이 약지고 요거 빨간 삼각형이 엄지입니다. 근데 요 자료가 하나 빠졌는데 앞 자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이쪽 피질에서 처리하는 영역이. 수술하고 나니까 여기서 사이가 약지하고 엄지 사이가 검은 사각형하고 삼각형 사이가 1cm나 늘어났어요. 그전에는 붙어 있어요. 세분화된다는 거예요. 고동한 분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미적 감각이다, 어떤 그 섬세한 감각은 다른 말로 내각으로 번역하면 이쪽에 피질이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처리하는 피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스키모인들은 눈이 하얗다는 표현을 하는 형용사가 40가지나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 하얗다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별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형용사.
근데 에스키모인들 생존에서는 눈이 굉장히 생존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눈을 구별하는, 눈의 색깔을 구별하는 게 40가지나 예, 세분화되는 거죠. 예, 세분화가 핵심입니다. 예.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억이다, 감정이다, 학습이다, 이 모든 거의 물리적 실체는 뭐냐, 생물학적 실체는 뭐냐 하면 시냅스라는 요 신경돌기가 자라는 겁니다. 보세요. 요 잘 보시면 before learning, 학습하기 전에는 돌기가 안 나와요. 화살표 보면 돌기가 없어요. after learning, 학습하고 난 후에 요 돌기가 자라는 거예요. 이런 돌기들이 뒤에 이제 나중에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런 돌기들이 이거는 시간 단위로 변하지만은 더 어떤 자료를 보면 분 단위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데 브레인을 생각하실 때 아주 지독한 동적 다이나믹스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속에는 분 단위로 이 연결망 패턴이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순간 옛날에 뭐 비슷한 강의를 듣던 기억을 떠올린다 했을 때 옛날에 공부했던 걸 떠올리는 그 순간 또 시냅스 막이 붕괴되고 재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만드는 그 이온 채널도 자극이 없어도 가만히 내버려둬도 15분 만에 그 이온 채널, 단백질 채널이 붕괴가 돼요. 그래서 이쪽을 보면 거대한 동적 다이나믹스,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자극을 받게 되면 요 신경 돌기가 두 개로 갈라져요. 그래서 자극을 받으면 단백질이 많이 생기고 해서 요게 시냅스라는데 요게 두 개가 돼요. 네. 지금 요 뭐 오돌토돌한 돌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전부 다 우리가 자극을 받으면 형성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머리가 좋다, 전문가다는 사람은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고 머리가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들은. 자, 보세요. During skill acquisition,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학습을 할 때는 당연히 머리가 아주 막 소란스럽습니다.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가 찌긋찌긋해요. 신경이 쓰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학습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아는 간단한 그 방법이 있어요. 신경이 쓰이면 신경이 쓰이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상태요. 근데 학습을 다 하고 나면 after skill automatic, 뭐냐면 학습 다 하고 나면 뭐냐면 자동화 반응으로 이쪽에 대뇌 기저역이라 이쪽으로 운동 기억 학습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자전거를 한번 탄 사람은,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탄 사람은 70이 돼도 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로 연습을 안 해도 돼요. 왜 그럴까요? 한번 초등학교 때 우리가 자전거 처음 배울 때는 얼마나 그 긴장을 합니까? 한 2주 동안 놀랍죠. 자전거 배우는 것도 대부분 보면 어떤 새로운 학습할 때 결정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보름 정도입니다. 예. 어떤 고난이도도 그 실제로 우리 브레인이 딱 이렇게 그 스킬을 획득하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이 몇 년 이런 단위가 아닙니다. 대략 한 2주, 한 열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수영을 배웠다든지 자전거를 탔다든지, 물론 자전거나 수영을 배우는 그 전체 과정은 1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수영 같은 경우는. 근데 결정적으로 자전거를 배워보시다 하잖아요. 막 이렇게 뒤에 하다가 다리가 올라가고 탁 타는 그 순간, 그거 연습하는 순간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어떠냐면 그게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하다가 되네 할 때, 된다 할 때, 그때 완전히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형성된 기억은 평생 가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를 처음 탈 때 굉장히 위태롭고 이러지만 그때는 이렇게 브레인이 열심히 동작을 해요. 학습을 하고 나면 전부 다 브레인 안쪽으로 그 기억이 자동화된 모듈 패키지로 습관적 반응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뭐냐면 대뇌 피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요. 그래서 브레인이 편안해져요. 예, 전문가는 브레인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물론 그걸 그 단계로 올라갈 때, 학습할 때는, 새로운 걸 할 때는 항상 이런 상태로 거쳐요. 예. 이걸 이제. 자, 그 다음에, 이거 자코베티의 그 조각품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비싼 걸로 팔렸다 그러는데, 그게 몇 년 전에 기사가 났어요. 근데 이 자코메트리 걷는 사람이란 이 조각품은 지금 여러분들이 뭘 보고 있느냐 하면 걷는다는 개념을 보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뭐냐 하면 브레인에서
운동이든 뭐든 상관없이 최고위 피질로 올라가면 다 뭘로 바뀌냐면 개념의 공간으로 바뀌어요. 축구 선수가 박지성 같은 축구 선수가 월드컵에서 공을 넣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탁월한 공간 개념의 공간이에요. 네. 운동도 개념이라는 거. 당연히 감각도 마지막에 올라가면 개념으로 더 바뀝니다. 그래서 예술품들은 개념의 공간에서 하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군더더기를 다 끝까지 제거해버리고 오롯이 개념이 드러날 때까지 하는 작업이 여기서 드러난 거죠. 걷는다는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 전두엽을 연구했던 그 푸스타라는 사람의 이론인데 이렇습니다. 행동 언어든 후각, 미각, 촉각 이 감각이든 자 보세요. 감각을 먼저 보면 동물 개별 종의 공통 감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중 감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건 기억, 그 다음에 사실 기억, 그 다음에 개념으로 바뀌어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행동도 보면 단일 프로그램에서 쭉 올라가서 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개념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브레인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라 봐요. 우리가 훈련을 하고 나면 운동이든 감각이든 최종적으로 다 그건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 네. 자, 보세요. 그래서 보면 스멜, 터치, 오디션, 비전, 이제 시각, 청각, 체감각 전체가 요쪽입니다. 요게 이제 1차 체감각, 1차 시각, 1차 청각입니다. 요게 1차 운동입니다. 요 때는 뭐냐면 요거는 운동하고 감각이 뚜렷이 요때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요 때는 1차 단계에서는 개념화 되기 전 단계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요거는 생명에 굉장히 의존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심지어 태 속에서부터 그쪽이 발달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갓난애가 태어났어도 곧장 엄마 냄새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후각이 미리 배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어전탄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종이 인간인 경우에 점점 수초화가 되면 이렇게 확산돼 갑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브레인이 이런 방향으로 발달돼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발달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요 영역입니다. 요 영역은 사춘기 이후에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학습을 하면 수초화가 돼요. 이건 여러분 수초화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대뇌 피질이 전기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감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술을 그리든 마라톤을 하든 기타를 연습하든 모든 과정은 브레인 안에서 브레인이 발달하는 과정은 수초화 과정입니다. 근데 수초화가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개념을 관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컨셉에 올인하셔야 돼요. 자기가 뭐 어느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분은 자기의 자원을 컨셉에다가 올인해야 돼요. 99%를. 카피라이트는 1%의 잉크하고 99%의 띵크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99% 띵크 생각이 바로 개념입니다. 개념을 잡은 사람은 우리 사고체계에서 최상위 하이러키를 장악하는 사람이에요. 그겁니다. 아까 걷는 개념을 장악했기 때문에 저런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걷는 개념을 자기가 습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최후로 이렇게 천천히 학습화되는 과정이 전전두엽입니다. 전전두엽이 서서히 학습화되는데 이 부분이 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상징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상징을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했던 모든 학습 기억은 사실은 이 대뇌 피질 전체에 흩뿌려져 있어요. 대뇌 피질 전체에 디스트리뷰션, 랜덤하게 흩뿌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사과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의 사과라는 그 명사를 저장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에펠탑을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봤다 합시다. 어떤 한 사람은 건축공학도가 가서 에펠탑을 본 사람하고 관광객으로 가서 에펠탑을 본 사람의 에펠탑의 이미지가 저장되는 것이 당연히 달라요. 건축학도는 에펠탑을 자기가 배웠던 건축공학 여러 가지 그 미케니컬 그런 여러 가지 기계 역학 속에 그 범주하에서 에펠탑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일반 관광객은 파리의 전형적인 풍경 속에 하나로서 에펠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억되는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이쪽이 왜 또 특히 중요하냐면 기억이 이쪽이 랜덤하게 막 돼 있어요. 이쪽은 감각기억이 있고 운동기억들이 있어요. 있으면 이쪽에서는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은 기억을 저장하는 영역이 아니요. 이 부분은 기억을 저장하는 영역이 아니고 기억을 불러오는 영역이에요. 기업의 CEO 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길은 뭐냐 하면 이쪽이 발달해줘야 돼요. 이쪽이 발달해줘갖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이쪽에 학습된 기억을 불러오는 걸 타이밍 맞게끔, 맥락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기억을 불러오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수초화가 되는 건데, 이쪽이 맨 수초화가 늦은 영역이에요. 요게 제가 썼는 그 내 생각의 출현, 그 다음 원래 나온 책에도 이게 계속 반복 설명을 했던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후의 수초화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뭘 하느냐 하면 개념의 공간입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통섭적 사고를 해요. 융합적 사고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지식을 공부를 해갖고 그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웰 펑션 해줘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브레인에 대한 기본 지식 마지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국내에도 브레인 연구 분야가 많은데 가천의대에 내과학센터가 있습니다. 내과학연구소가 있어요. 조장희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이 강의 듣기 전에 조장희 박사 이름을 들어보신 분 있어요? 살짝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는가? 그렇죠. nothing.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가로지르기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가로지르기.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꼭 한 번은 가천의대에 가서 조장희 박사님 내과학연구센터를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거예요. 그 5층 빌딩에 연구원이 한 50명 있어요. 그 지하에 250억짜리 MRI가 있어요. 아직도 그게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어요. 아시아에서는 그 유일하게 가장 강력한 MRI가 있어요. 그 MRI로 지금 그 사진 찍은 겁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이 조장희 박사님 연구 결과인데, before, after 뭐냐면 운동하기 전, 운동하고 난 후. 지금 이게 불을 좀 꺼보면 명확한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뭐냐면 이쪽은 운동하기 전에는 전두엽 쪽에 혈관이 거의 없어요. 운동을 하고 나면 이쪽에 혈관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를 좋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요가 같은 가만 앉아있는 운동이 아니고 헉헉대면서 자기 폐활량의 맥시멈의 70% 정도를 1시간 정도 달리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강압적으로 산소가 브레인 전체로 들어가요. 그 브레인에 있는 신경세포는 딱 두 가지를 요구해요. 포도당하고 산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속버스 타면 10분 내로 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산소 농도가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겁니다. 자, 그 정도 이야기 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몇 가지만 더. 여러분들, 그, 전체적인 브레인에서 중요한 팩터는 뭐냐면, 기억입니다. 기억.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흔히 그냥 뭐 단순하게 기억이라 이야기하는데, 기억은 이렇게 한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억은 뭐냐면, 생존에 관한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메모리에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한 기억이 있어요. 브레인스톰에서 하는. 이걸 잘못되면 1시간 내로 사람 죽어요. 적사해요. 이쪽이 잘못되면. 뇌졸중 걸리고 할 때 이런 게 이쪽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쪽도 기억이라는 거. 모든 거 다 기억이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모타 메모리 있어요. 자전거 배우고 기타 치고 수영하는 거. 그거 한 번 하면 이 모타 기억은 특징이 뭐냐면 한 번 할 수 있으면 영원히 할 수 있어요. 수영하면 칠 수 있는 사람, 수영을 한번 배운 사람은 10년 있으면 수영을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놀랍잖아요. 네, 반드시 어딘가 강력하게 저장됐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어디냐 하면 DNA 기저에게 저장이 됩니다. 네, 그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모셔널 메모리가 있어요. 감정 기억이 있어요. 네, 이 감정 기억은 사람마다 기질적 표상으로 달리 표출이 돼요. 자, 감정도 기억입니다. 한번 따라서요. 감정도 기억이다. 네, 꼭 기억하세요. 감정도 기억입니다. 특히 그 기억은 감정을 동반한 기억은 신념 기억이라 그래요.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갖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아주 강한 기억입니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 신념을 안 바꾸잖아요.
그 신념이 언제 형성됐어요? 감옥에서나 정치적 탄압을 받거나 종교적 탄압을 받을 때 형성돼요. 그런 신념이 생겨요. 자, 신념도 기억이, 따라서 신념도 기억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기억이라 할 때는 대부분 이걸 이야기해요. 코그니티브 메모리, 소위 말해서 인지적 기억.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우리가 배웠던 사실 기억들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쉽게 잊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저 중고등학교, 대학 때 배웠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생물 뭐 지금 몇 가지는 기억하고 있어요. 다 사라져 버려요. 예. 근데 이 밑으로 갈수록 안 사라져요. 모타 기억 같은 건 한 번 하면 평생 가잖아요. 절차 기억부터. 근데 나중에 치매가 걸리면 정확하게 이 반대 순서로 사라져가요. 여기에서도 먼저 사라져요. 이것부터 먼저 사라지죠. 예. 그 다음에 이거 사라지죠. 맨 마지막에 단수도 못 잠그고 절차 기억 사라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내가 누군지도 이제 사라져버려요. 예. 반대로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두엽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이렇게 미리 형성된 기억들이 있으면 그 기억들을 불러오는 역할을 해요.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브레인에서, 브레인은 간단히 모든 영역이 모든 영역하고 무제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브레인에 대해서 물으면 무조건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거는 뭐냐면 아미그달라 편도체인데 간단히 우리가 그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편도체가 이렇게 많은 영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좀 아는 사람은 뭘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라든지 뭘 딱 끊어서 이야기하는 걸 안 하게 돼요. 그거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걸 알아요.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게 기본입니다, 이 브레인은. 네. 그래서 뭐냐면 나는 미술은 잘하는데 예술은 잘하는데 나는 수학적 감각이 없다. 그거 다 핑계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만 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자, 요거는, 그 인식의 유동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그 미슨이라는 인지 고고학자입니다.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을 썼는데, 이 양반이. 뭐냐면 우리가 그 현생 인류를 오면서 그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 결국 네안데르탈인은 이제 사라져갖고, 그 마지막 후기 구석기, 그러니까 2만 년 전까지도 같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그 빙하기 극성 때까지 있었는데, 마지막 빙하기 극성기를 못 넘고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졌어요. 그 왜 네안데르탈이 호모사피엔스하고 경합 붙어갖고 왜 사라졌는가 이론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근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론이 있어요. 뭐냐면 네안데르탈인은 상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래요. 네안데르탈인이 많을 때는 소아시아 영역에서부터 유럽 이쪽에 갖고 한 50만 명 정도까지 살았다 봐요. 그 무덤이 굉장히 많이 발굴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 인터넷 들어가갖고 자료를 조사해 보면요, 네안데르탈인 자료는 무지하게 많아요.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두개골이 나오는데, 두개골 용량은 우리 호모사피엔스보다 적지가 않아요.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두개골 용량은 많아서는 많았지. 우리 1400cc인데 어떤 네안데르탈인 두개골은 1450cc까지 나와요. 우리보다 결코 두개골 용량이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체형이나 도구를 만드는 기술이 우리 호모사피엔스보다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 부장품에는 아주 정교한 그 하살촉 같은 게 나와요. 그런데 뭐가 안 나오느냐 하면 네안데르탈인 부장품에서는 목걸이가 안 나와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목걸이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경주 박물관에 그 오래된 그 역사 도시에 가시면 꼭 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박물관 유물 중에 가장 흔히 보는 게 옥으로 만든 이 유리 이 목걸이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그 파지리크 그쪽 양식에서 얼음공주 발굴되는 데 가보면 완전히 수위를 아주 정교한 옥구슬로 갖고 덮어놨어요, 완전히. 예. 수천 개의 그 옥을 가공해갖고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 정도로. 목걸이인데, 목걸이는 전 인류 박물관에 어디 가도 있어요. 근데 그 흔한, 호모사피엔스 그 흔한 목걸이가 네안데르탈인 부장품이 안 나와요. 네안데르탈인도 호모사피엔스만큼 정교한 도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손동작은 그만큼 돼요. 근데 왜 목걸이가 안 나왔을까요? 네. 그 비밀은 뭐냐 하면 상징의 문턱을 못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지를 나누는데 도구를 만드는 도구 기술진흥하고, 자, 목걸이를 만들려면 뭐가 전제되냐면 타인의 마음이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목걸이를 줘서
타인의 한심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능하고 도구 지능이 링크를 해줘야 돼요. 사회적 지능하고 도구적 지능이 결합을 해줘야 인식이 유동해서 그걸 결합해줘야만이 목걸이라는 현상이 나와요. 목걸이는 상징입니다. 자, 따라서 목걸이는 상징이다. 네. 상징까지 못 올라간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안데르탈이나 우리 초기 인류들은 언어지능, 사회지능, 기술지능, 일반지능, 자연사지능이 각각 있었는데 이 지능들 사이에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칸막이가 막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략 3만 년 전에 후기 구석기 문화의 대폭발 그 현상, 그때쯤 되면 동굴 벽화가 시작되고 초기 종교의식이 시작됩니다. 예, 그러면서 후기 구석기 문화의 폭발 때 오면 바로 그 현상이 뭐냐 하면 언어지능하고 기술지능, 일반지능, 사회지능, 특히 자연사지능이 다 소통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하면서 약초를 보고 그걸 무슨 독버섯이다 아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자연사지능이거든요. 그 다음에 등산을 하면서 동시에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거는 사회적 지능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 이 5가지 지능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융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인식의 유동이라 그래요. 미선이 만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일본의 누굽니까? 갑자기 이런 게 있네. 고메스 왕으로, 그 다음에 인류 예술학 그쪽을 하는 철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6권 책이 번역돼 나왔는데, 그 사람 고메스 왕으로 그 책을 보면, 그 사람 6권 책을 간통하는 핵심 개념이 뭐냐면, 이 미선의 인식의 유동성 이 개념입니다. 자, 따라서 인식의 유동성. 예. 그래서 상징이 출현한 거예요. 인류한테. 도구를 만드는 기술지능하고 사회지능이 링크하면서 타인의 마음을 사는 소위 말해 상징이 생긴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어지능이 꼽히는데, 언어지능이 바로 뭘 가져오냐면 사회적 지능하고 언어지능이 결국은 인간의 컨서스니스를 출현하게 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도구지능은 물질을 가공하는 거잖아요. 자연물을 가공하는 거예요. 도를 가공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물들은 우리가 인간이 액션을 가하면 변형은 돼도 리액션을 주지 않아요. 리액션이 없어요. 단지 우리의 가공의 대상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대상을 돌이나 자연물이 아닌 사람에다가 액션을 가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액션을 가해보세요. 리액션이 오는 거예요. 좋네. 잘해서 한 대 때려보세요. 그러면 리액션이 올 거예요. 바로 이 점이요. 돌이나 자연물은 우리가 액션을 가하면 변형이 돼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투영되는 거예요. 조각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투영이 되는데, 그 대상이 자연물이 아니고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가 액션을 가하면 리액션이 와요. 근데 그 리액션은 내가 잘 예측을 해야 돼요. 잘 예측 안 하면 사랑의 상곡선이 파탄이 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막말로 그냥 누굴 사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봐야 되겠는데, 내가 이런 제스처를 취했을 때 저 파트너가 어떤 리액션을 할 건가 내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뭐죠? 바로 리액션을 예측하는 이 과정이 의식의 진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회적 지능 속에서, 언어를 매개로 한 사회적 지능 속에서 인간의 컨서스니스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우리가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시를 쓰든 소위 예술 분야에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내과학적 메커니즘이 있느냐? 예. 최근에 내과학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나마 찬드란이라고 내과학계 아주 대가인데, 이 양반은 주로 사람을 많이 관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류가 하는 예술적 행위, 주로 이제 시각 예술입니다. 그림 그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인류가 주로 하는 예술의 그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술의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보고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10가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이 추출해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음미를 해봅시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자, 따라서 피크점 이동. 야, 그거는 꼭 적어놓고 꼭 기억하세요. 근데 제가 그 유인물도 안 나눠줘갖고.
제가 이걸 다른데 서울에 디자인 하는 사람 한 100명한테서 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데 아름다움을 느끼나 이거예요. 내과학적 근거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대부분 예술품에 있는 공통적 특징, 특히 미술에 있어서 공통 특징이 뭐냐면, 위대한 예술품의 공통 특징이 뭐냐면, 피크점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자, 피크점 이동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처칠의 크리컬처 보신 분 있죠? 크리컬처 알잖아요. 크리컬처가 뭐냐 하면, 처칠을 나타낸 크리컬처는 처칠보다 더 처칠적이에요. 이 말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처칠보다 더 처칠적이다. 놀랍잖아요. 크리컬처는 처칠에 갖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가장 단순화시킨 거예요. 아까 우리 걷는 사람, 자코메티에 걷는 사람도 걷는다는 이 개념 위에는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그 앙상한 다리 움직임을 개념화한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술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필요 없는 걸 최대한 끝까지 줄이는 과정이에요. 흔히 이야기해요. 그 시를 쓰는 사람도 그 이야기하고, 끝까지 그 의미가 붕괴되는 그 지점까지 다 삭제를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뭐냐면 피크점 이동이에요. 피카소 그림 보세요. 피카소는 그 여러 가지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도형의 단순화를 피크점 이동해버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럼 피크점 이동은 생물학적 근거가 있어요. 이게 노렌츠라는 사람이 그 조류를 새를 연구하다가 여러분들 그런 합의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수염 그럴듯하게 난 노인이 걸어가는데 오리가 줄줄 따라온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죠? 그게 뭐냐면, 거위나 이런 조류들은 갓 부화했을 때 자기 앞에 있는 걸 엄마로 생각해요. 근데 인류가 그걸 몰랐어요. 당연히 어미 거위가 있으니까 그 어미 거위를 알고 따라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노렌츠가 처음 그 실험을 해갖고 나중에 노벨상을 받아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새를 딱 부화하는 순간에 어미 새를 치워버리고 그 앞에다 장화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끼 새가 눈을 딱 뜨는 순간 딱 처음 눈에 보이는 장면이 뭐냐면 장화였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게 이제 어미인 거예요. 그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노렌츠가 그 장화를 신고 걸어가면 항상 그 장화를 따라와요. 근데 그 밑에 조수가 그 다음 실험을 했어요. 장화 대신 이런 그냥 이렇게 둥그런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세워놔 봤어요.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막대기를 점점 막대기를 개념화해가 막대기의 극단적 형태를 아주 가느다란 막대기를 세워봤어요. 점점 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유학생들 핫팬츠가 이제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것도 피크점 이동이에요. 근데 요즘 관찰해보면 놀라워. 치마 바깥으로 팬티가 보여. 세상에, 나 황당해하고. 아니, 피크점 이동 너무했다. 나중에 피크점 이동하면 국부가 가릴 거야, 아마. 여자 성기만 이렇게 이파리처럼 하나 가리고 갈 거야. 이게 바로 피크점 이동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잘 들었어요.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예술가들은 그걸 간파해갖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처칠의 크리컬처가 더 처칠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술의 공통 피크점 이동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피크점 이동 얘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보면 아프리카 다큐멘터리 항상 그런 거예요. 목에다가 구리테 해갖고 하는 그거 보셨죠? 하면 그쪽에 젊은 처자들 어떻게 되느냐면, 목에 구리테 이렇게 태를 계속 밟아. 이게 많은 사람이 믿어요. 그 사회는. 그러니까 이 태가 20-30개 이렇게 해갖고 목이 가느다하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의 전족. 기억나잖아요. 만주 때. 청나라 때 전족들 보면 예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발에 붕대를 감았잖아요. 발이 요만해졌잖아요. 그로테스크예요. 우리가 보면. 그로테스크예요. 엽기적이에요. 근데 왜 그 사회는 그걸 아름답다 생각했을까요? 자, 따라서 피크점 이동. 이해하셨죠? 예. 이거는 신경 메커니즘이 있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걸 아주 극단적으로 밀었던 입체파, 피카소 같은 사람이요. 도형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그룹화입니다. 자, 따라서 그룹화. 예. 그룹화는 뭐냐 하면 코스모스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코스모스가 한 폭이 피어 있을 때가 아름다운가요? 그렇게 들판에 코스모스 밭이 촥 가을 햇살에 이렇게 물결 칠 때 그게 아름다운가요? 제가 그래 묘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도 코스모스는 많이 피면 좋아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아름다움을 느낄 때는 이렇게 그룹화합니다. 우리 브레인이 이렇게 같은 개념의 공간으로 그룹핑을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 따라서 컨트라스트. 네, 대조입니다. 자, 그럼 그룹화 해갖고 같은 성질을 많이 모으기만 하면 좋으냐? 아니요. 그거에 한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컨트라스트예요. 자, 이 지구상이 전체가 푸른 잔디밭이라면 아름다울까요? 아니잖아요. 잔디밭이 적당해야 아름다운 거예요. 네. 만약에 유채꽃밭이, 여러분 제주도의 유채꽃밭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적당한 크기로 돌담에 이렇게 에워 샀을 때 아름다운 거지. 서울시만하게 유채밭을 키워보세요. 그거 아름답다 하는가? 그걸 뭐냐면 전일적이고 그건 아주 섬찟해요. 제가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5월달, 6월달쯤 되면 우리나라 그 아파트 단지에 담장에 심는 가장 많은 꽃이 장미꽃이잖아요. 6월달에 잎도 무성하기 전에 붉은 장미가 쫙 피있는 데를 요즘 가면 그런 거 많이 보여요. 그거 보면 어떻게 느껴요? 저는 섬찟해요. 저게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온통 붉은색으로 돼 있는데. 예. 근데 거기다가, 제가 이건 어떻게 제가 체험을 했었냐면, 한 15년 전에 캐나다에 학술대회가 있어서 캐나다에 출장을 갔었어요. 출장을 가갖고, 그 학회가 대충 끝날 무렵에 우리 그 동료들 한 서너 명하고, 캐나다 어디 오지에 무슨 천문대가 있다가 글로 갔어요. 밤에 이제 차를 몰고. 한 5시간 운전해 갔는데, 우리가 목적지까지는 못 가고 밤이 어두워져 한 11시쯤 돼가 빨리 자야 되겠는데 모텔을 찾아야 되는데 모텔을 못 찾았어요. 근데 캐나다 저 오지로 들어갔는데 쪼매는 타운이 있는데 그 타운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물어봤더니 우리가 모텔을 찾고 있다. 시간이 없다 그랬더니 우리 보고 당신들 진짜 좋은 데 왔다는 거예요. 말은 내가 그때 잘 못 들었는데 확실히 뭐냐면 이 사람이 당신들 진짜 괜찮은 데 왔다. 내가 하나 소개해 주겠다. 요 어디 가면 모텔이 있다. 그거 잘하는 거야. 하여튼 당신들 행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 흘러들었는데 어쨌든 가니까 뭐 완전 허벌판인데 딱 그 간판이 하나 있어요. 그 밤 12시 다 돼갖고 들어가니까 뭐 제대로 못 봤죠. 그 들어가서 허겁지겁 잤어요.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대충 해가 잤는데 쪼매는 허름한 목조 건물이었던 기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방에 갔더니 뭐 마룻바닥 삐걱삐걱 소리 나고 목조 건물인데 침대가 있어 그냥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상하게 한 5시쯤 돼가 연명이 틀 때쯤 돼가 우리를 깼어요. 그래서 옷을 대충 이렇게 걸치고 커튼을 뚝 열어봤는데 이상해. 뭔가 이상해 느낌이. 그래갖고 외투를 딱 입고 이렇게 바깥에 딱 나갔는데 내가 걸어가는 계단 옆에 아주 새벽 이슬을 먹으면 퍼핀 양귀비꽃이 쫙 피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조 건물 바깥으로 나가 뒤뜰에 갔더니 그 사방 그 시선이 끝나는 데까지 푸른 보리밭이에요. 그 끝없는 보리밭에 하얀 목조 건물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상해갖고 아니 세상에 이런 경치가 있어? 봤더니 그 뒤뜰에 느릅나무 밑에 나무 의자가 하얀 페인트 칠한 나무 의자가 한 5개쯤 놓여 있었는데 세상에 저 무생물이 말을 걸어올 정도예요. 그 침묵 속에 새벽 침묵 속에 그 나무 의자가 가만히 있는 그 풍경이 평생 안 잊어져요. 모든 사물이 침묵 속에서 새벽 이슬을 먹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쭉 우리가 들어왔던 길을 나가봤더니 꽃밭을 조성해놨는데 드론 입구에서 100m 정도 꽃밭을 조성해놨는데 아주 기억이 나요. 거의 대부분은 풀이고 덤성덤성 야생화가 몇 폭이 있었어요. 풀이 7이고 꽃이 3%, 30%, 풀이 70%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 광경이. 쪼매는 스트랩으로 쭉 해놨는데 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이 있었는가. 아침에 식사한다고 다이닝 룸에 들어가 쪼매는 식탁이 있는데 테이블에 접시가 3개 딱 놔놓고 그 접시에 쪼매는 페랭이 꽃을 하나씩 꼽아놓은 거예요. 아직도 그때 갔던 우리 동료들은 그 집을 못 잊어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캐나다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방명록을 쭉 보고 나중에 인터넷 사이트가 있더라고. 알아봤더니 캐나다에서 이 정원이나 아름다운 건축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굉장히 유명한 집이었더라.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그 꽃밭이 7대3이 아니고 멀게 핀 꽃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컨트라스트를 깬 거예요. 네, 컨트라스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파트 주변에 뻘건 장미나 쭉 둘러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요. 저 폭력이라고. 세상에 섬찟해요. 저게 어떻게 아름다운 거. 푸르름이 칠중되고 그 속에 살며시 붉은 기운이 싹 돌아날 때 컨트라스트가 되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껴요. 네. 자, 그래서 컨트라스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따라서 아이솔레이션. 야,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격리는 뭐냐 하면, 격리는 어떤 걸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이런 겁니다. 인상파화가 있잖아요. 만해나 그 다음에 고호나 인상파화가의 그림을 보면요. 인상파화가의 그림은 윤곽이 흐릿해요. 맞죠? 인상파화가 그림이 왜 윤곽이 흐릿한 줄 알아요? 색깔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색깔의 컨트라스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윤곽을 희생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격리입니다. 뭐냐면, 그 반대는 뭐냐면, 입체파화가,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단순화시키면서 형태를 극단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 쪽으로 밀고 가든지, 색깔 쪽으로 밀고 가든지, 두 개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혼용된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종의 피크점 이동입니다. 그래서, 입체파화가는 형태 쪽을 극단으로 가버린 거고 형태를 격리시켰다 그래요. 소위 이거는 감각 모듈이 시각, 청각, 체감각의 감각 모듈라 T를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상파화가는 감각 모듈 중에 시각을 극단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네, 색채를 극단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격리는 그렇고 엄폐는 뭐냐 하면, 자, 엄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엄폐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자동차 여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강원도나 이렇게 가면 해질 무렵에 가을에 이렇게 그 강원도 돌담 있고 있는 이 시골 마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구수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자, 그게 만약에 그 시골 마을이 도시 정리를 해갖고 파도판처럼 되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는가? 돌담에, 우리나라 모든 돌담에 보면요, 집을 에워 사는 돌담은 대부분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산책을 하면 끊임없이 우리 시선을 유도해 가요. 왜? 조금만 가면 10m 앞이 안 보이니까요. 어떻게 되면 돌담이 이렇게 따라가 보면 집 뒤로 가잖아요. 다른 집이 가리잖아요. 다른 집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려져 있는 거가 핵심입니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그걸 밝혀내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엄폐라는 것이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홀딱 벗은 사람보다 오히려 적당히 가린 사람이 더 우리를 유혹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이 시각 프로세스가 그걸 밝혀내려고 해요. 그 밝혀내려고 하는 과정이 내각에서 뭐라 하냐면 감각의 지연이요. 따라서 감각의 지연. 예. 예술은 저한테 물으면 한마디로 감각의 지연 현상이에요. 감각을 지연하면 개념의 공간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됐나요? 왜 감각을 지연해야 되느냐면, 예. 우리가 예술품을 보면 그걸 감각을 딜레이 시키면서 그 딜레이 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인지적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해줘요. 내 브레인 안에서 인너 스토리를 만들어주게 하는 거예요. 네, 감각의 지연, 이게 핵심입니다. 감각의 지연이에요. 감각을 지연시키면서 끊임없이 다음 단계를 발견하게끔 유도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선 도로보다 곡선인, 감춰진, 다음 장면이 감춰진 곡선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네. 자, 그게 엄폐고. 자, 그 다음에 대칭입니다. 이거는 기본이죠. 미술 하시는 분은 대칭입니다. 모든 자연에 있는 그 생물학적으로 봐도 초기는 다 대칭이요. 사람도 다 대칭입니다. 근데 심장은 왼쪽에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요. 발생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발생학을 공부하면 우리 태아 때도 심장은 정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칭이 깨져가 일로 움직이는 거예요. 초기 상태는 다 대칭이에요. 그래서 빅뱅으로 올라가면 빅뱅 초기에는 우주의 4가지 힘이 대칭을 이뤄요. 네. 그래서 우리 사이트 들어가 보면 제가 브레인 강의는 제가 하는 강의 범주에 한 5가지 범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실제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분은 우주론입니다. 입자물리학을 강의를 해요. 상대성 이론, 입자물리학, 양자역학을 공부해 보시면 우주 초기로 올라가면 완벽한 대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썼던 내 생각의 출현 그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대칭의 붕괴에서 의식까지 겁니다. 대칭은 뭐냐면 우주 초기로 올라가면 우주의 4가지 힘이 구별되지 않는 완전히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힘으로 표현이 돼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통일장 이론인데,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우주가 쿨다운 되면서 4가지 힘으로 분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자, 이야기 이러졌는데 간단해요. 우리는 항상 기온을 추적하게 돼 있어요. 그게 대칭에 대한 그리움이요.
이제 그런 아주 물리학적인 대칭이 있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왜 우리는 대칭을 좋아하느냐 하면요. 이거는, 생물학적 관건이 있어요. 고대 사회로 올라가면, 구석기 시대를 생각하면요. 건강한 사람, F1을 잘 만들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건강하다는 정보를 어떻게 알겠어요? 좌우대칭입니다. 처음에 그거 잘 이해를 못해. 좌우대칭이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생충 때문에 그래요. 전염병하고 기생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초기 그 인류가 살았던 환경을 보면요. 지금은 우리가 항생제나 그 비누나 세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얼굴에 뭐 버섬이나 이런 거 안 쓰면은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쯤만 돼도요. 어린 시절 노상 뭐 볼치기나 뭐 버짐이 생기고 피부병이 생겨요. 피부병이 생기면 대칭으로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이쪽에 다리에 감염이 되면요.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들어가 그런 자료를 한번 보세요. 기생충에 아프리카 사람이 다리가 감염되니까 다리가 코끼리 다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다리가 이만해져요. 그래서 완벽한 대칭은 이 사람이 건강하다는 생물학적 증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왜 여자들 고운 피부를 남자들이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아주 간단해요. 고대 사회로 올라가면,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생물학적으로 F1을 만들 수 있는 그 가임 연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젊은 아가씨가 나이가 몇 살인가를 그 당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딱 봐서 이 사람이 나이를 가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양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그때 당시는 뭐 집이 별로 없었으니까 바깥에서 노상 사냥을 하든지 수렵 채집을 하는 그 시대는 바깥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자외선에 의해서 이게 피부가 거칠어져요. 그래서 피부만 보면 이 사람 나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걸로 갖고 그 기준을 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대칭 그 정도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우발성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우발성을 혐오해야 돼요. 예술가들은. 우발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연히 희한하게 일어난 현상은 예술품이 안 돼요. 이 라마찬드라니 그걸 나중에 설명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요건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요. 지금 그 다음 뭐냐면 반복 리듬 질서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랜덤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카오틱한 게 아니요. 예술이 될 수 없어요. 뭐 전위 예술은 몰라도 일반적으로 인간이 그거에 대해 아름다움을 못 느껴요.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는 리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반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리듬하고 반복하고 그걸 무제한적으로 쓰는 게 시입니다. 여러분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시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반드시 리듬이 있어요. 그게 외형률로 있든 내재율로 있든 리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쓰는 음악이나 시는 대부분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김용래 씨의 눈 오는 저녁 이런 시를 한번 보세요.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거의 다 반복이 돼요. 네. 반복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리듬이 있고 그 다음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은 미미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유채꽃, 그게 뭐, 물이 지면 아름답대도 서울시만한 유채꽃 밭이 있으면 이러면 아름답게 느낄까요? 아니요. 균형을 깼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한 균형이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은유입니다. 자, 예술은, 특히 시는 뭐냐 하면요. 이미지는 드러내고 의미는 숨겨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글 쓰는 사람들, 시를 쓰는 사람들 딱 보면 이게 초급 그래 처음 습작생이 썼는 시인지 시 전문가가 썼는 걸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면요. 대부분 이렇게 초보자들이 시를 쓰라 하면 그러니까 의미의 가행에 빠져요. 의미는 드러내면 안 돼요. 의미는 숨겨야 돼요. 의미는 독자가 해석하는 거예요. 독자가 해석을 의미 공간을 뺏어버리면 독자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시를 쓸 때는 의미는 숨기되 이미지는 드러내줘야 돼요. 그때 이미지를 드러내는 방식이 뭐냐면 은유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그 시는 대부분 은유의 공간이에요. 근데 은유가 무제한적으로 표출되는 브레인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꿈입니다. 자기까지 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혹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꿈꾸면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날 때가 많아요. 자기 일가 친척들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부모들이나 가까운 친구가 꿈에 나타날 때 그 친구나 부모가 뭐라고 주저리 설명하는 거 봤어요? 설명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꿈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넌저시 뭐라고 하다가 사라져요. 맞죠? 그 왜 그럴까요?
우리 브레인이 그렇게 프로세스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브레인은 진화하는 초기에, 지금도 그래요. 우리 브레인의 동작의 90%는 언유로 쓰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시를 언유로 하지 않고 직설불로 쓰면 시가 될까요? 전부 다 언유를 쓰는 거예요. 왜 언유를 쓰느냐 하면 인간의 브레인 진화에서 아직도 언유가 90%입니다. 논리적 사고나 반성적 사고는 10%도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최근에 진화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 전달할 때는 대부분 문학적 언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10가지가 시든 그다음에 음악이든 미술, 특히 미술, 요거의 아주 공통적 내각 패턴입니다. 참으로 그래요. 자, 그거를 찬드라의 그 주장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아름다운 게 뭐냐면 대칭을 깨는 거예요. 피크점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허리가 잘라가면 좋은 거예요. 예, 보세요. 이제 이 이야기 되겠죠? 완전히 뭐냐 하면 피크점 이동이잖아요. 다리가 앙상한 다리, 이런 다리가 어디 있어요? 실제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예술이 되는 거예요. 왜? 걷는다는 개념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피크점 이동시킨 거예요. 자, 이 그룹화는 뭐냐면 이게 그룹화해서 우리가 형태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이거 보면 무슨 개인지 알잖아요? 이 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을까요? 이 점들을 그룹화해서 한 거예요. 네. 이 그룹화는 우리만 하는 거 아니요? 놀랍게도 호주에 있는 어떤 새는 보세요. 이 새는 그룹화를 해요. 색깔 보세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새예요. 색깔을 딱 그룹화해요. 컨트라스트 정확히 줘요. 이봐요. 색깔 딱 해갖고 그룹화잖아요. 그룹화하고 컨트라스트 줘요. 봐요. 됐죠? 자,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새조차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순놈이 암놈을 유혹할 때 자기 집에다가 온갖 종류 열매를 갖고 오는데 이렇게 색깔별로 그룹하고 컨트라스트가 정하게 줬잖아요. 세상에. 예. 인상파가 다시 나왔나? 그런 거예요.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게 명확해요. 예. 새도 짝을 유혹할 때는 이렇게 그룹하고 컨트라스트를 줘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마티스 그림이죠. 예. 자, 이거 형태를 극대화시킨 거죠. 피카소. 예, 형태 극단을 추구한 거죠. 피카소 미동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은폐. 시골 돌담길이 아름다운 이유 그 이야기 있잖아. 자, 이거 은폐 예 중에 하나인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 뭐가 보여요? 여기에 이게 여기에 실제로 하얀 사각형이 존재하는가요? 존재하지 않는 하얀 사각형을 우리 브레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 이걸 왜 만들어냈을까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잘 들어보세요. 왜 이 하얀 사각형이 존재할까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얀 사각형은. 하얀 사각형은 이 까만 사각형에 요렇게 애꿎게도 아주 희한하게 요렇게 잘라진 이 형태에 의해서 우리 브레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 만들어냈나 하면요. 이게 까만 사각형이 요런 방향으로 요렇게 우연히 요렇게 배열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자연에서. 자연에서 거의 확률이 없을 때는 우리는 그거가 존재하는 것은 위에 하얀 판때기가 덮여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게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하얀 판때기가 우연히 덮였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우리가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브레인은 확률 통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브레인 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베이안 법칙이라 해서 브레인이 세상을 해석하는 길은 간단해요. 확률하고 통계를 해석하는데 이게 하얀 사각형을 없는 사각형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것이 실제로 없어도 그렇게 있다고 가정하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예. 그게 좀 의미 안 돼서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형태인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어떤 인간도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알 수 있어요. 뭐죠? B자라는 문자 속에 문자에 잉크가 덮인 거예요. 됐죠? 자, 질문. 이걸 보면 B자인데 뭐냐면 요 조각이 그대로입니다. 요 잉크를 걷어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연에서 이런 형태가 생길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B자 형태 속에 잉크가 덮였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걸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아까 얘기할 때 예술 작품에서는 우연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연은 예술품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연을 혐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라마찬드라는. 이걸 보세요. 이건 예술품이 안 돼요. 이거는
예술품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개 산에 있는데 확률적으로 이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한가운데 야자수가 이렇게 있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산에 가려갖고 이쪽 어느 영역에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보다 한 10배는 높을 거예요. 이거보다 이게 있을 확률이 10배는 높아요. 이렇게 될 확률이. 이렇게 될 확률 속에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연에 일어날 확률이 이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 네. 우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확률이 낮아요. 네. 자, 예.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간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몇 분 남았어요? 예? 아, 그래요? 아, 좋아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개가 총명할까요? 고양이가 총명할까요? 개가 영리할까요? 고양이가 영리할까요? 고양이. 땡, 틀렸어요. 정확히 틀렸어요. 왜 틀렸나 하면, 그걸 어떤 개가 영리하냐, 고양이 영리하냐는 과학적으로 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두엽 비율입니다. 다람쥐, 고양이, 원숭이, 개, 침판지, 사람에서 DNA 피질 전체에서 전두엽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시면, 고양이는 3%, 이 전체 3%밖에 안 돼, 이 전체에서 요게. 개는 7%, 침판지는 11%, 호모사피엔스 인간은 30%. 요 비율이 정확히 뭐하고 관계되는 줄 아십니까? 어텐션 타임하고 관계있어요. 따라서 어텐션, 예, 주의 집중 능력하고 관계있어요. 그래서 개는 먹이를 유심히 봐요. 고양이가 뭐 유심히 보는 거 봤어요? 힘들어요. 침판지쯤 되면요, 다른 책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침판지가 누가 관찰하는 사람 시계를 딱 보고 있어요. 시계 처음 봤으니까 침판지가, 저게 뭔지, 저 동그란 손에 있는 게 뭐지? 한참 보고 있는데, 버스가 지나가요. 버스가 휙 지나가니까 침판지가 버스를 또 따라서 이렇게 봐요. 버스가 쭉 가고 한 1분 후에 코너를 들어가 사라질 때까지 버스를 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갖고 다시 시계를 봐요. 침판지 정도 돼야 가능해요. 개도 그 정도 안 돼요. 자, 근데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요? 사람은, 중국 무협지 같은 거 보세요. 영화 보면. 젊었을 때 그 원수 지면 그 원수 갚겠다고 평생을 벼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의 집중을 평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스개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성공한 사람들이 갖는 공동 특징이 뭐냐면은 이 attention, 주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딱 그래프를 그렸어요. 3살, 4살 그 애들은 주의 집중 능력이 3일을 못해요. 3일, 1시간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때를 막 쓰고 땡굴면서 저 장난감 사달라는 애한테 내일 사줄게 하는 그 말은 통용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일까지 이걸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하고 원숭이를 비교해보면요, 이쪽 수치가 나왔는데 다른 부위는 거의 비슷해요. 비율적으로 1차 감각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프리프론탈 코텍스 이거는 2배로 늘어났어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의 비밀, 인간이 앞으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인간이 뭐냐 물으면 브레이스 어디를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요, 안의 운해가 아니고 뭐냐 하면 전두엽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럼 전두엽은 뭘 하느냐 하면 기억을 저장하는 영역이 아니고, 전두엽은 기억된 학습된 기억을 불러오는 영역이에요. 근데 꿈꾸는 동안, 냄수면 밤에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에는 이 전두엽이 동작이 시원찮아요. 동작을 거의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꿈의 특징이 뭐죠? 시간과 공간이 뒤죽박죽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꿈의 스토리를 만들어 본 사람 있나요?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자기 꿈의 스토리를 만들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쪽에 CEO가 잠자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현상은 어떻게 대표를 낼 수 있나 하면요, 이쪽에 운전석에 있는 전두엽이 동작을 스탑해버리니까 감정이 주인석에 앉은 거예요. 앉아갖고 저장된 기억을 불러오는데 이쪽에 전두엽이 동작하지 않으니까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주 꿈 꾸면 뭐냐면 초등학교 교실인가 싶어갖고 또 보면 군대 내무반이고, 이렇게 보면 누구 쭉 따라가면 코너를 딱 돌면, 얼굴 딱 돌면 괴물이 나타나고. 무슨 말인지 알죠? 혹시 꿈꾸는 동안에 산수 계산해본 사람 있어요? 더하기 해본 사람 있어요? 꿈꾸는 중에? 수학 문제 풀어본 사람 있어요? 임파서블, 못해요. 왜 그럴까요?
꿈에 제가 자주 꾸는 모티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골목에 하도 그런 꿈 나왔고요. 골목에서 동전을 주웠어요. 돈이 있네? 주워요. 근데 그 밑에도 돈이 있어. 땅을 파면 돈이 계속 나와. 근데 그때 모티브를 보면 아주 간단해요. 돈이 있는데 처음에는 뭐 돈이 있으니까 주워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동전이 파도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낮 동안에 어떤, 세상에, 이거 누가 숨겨놨지? 이거 뭐야? 놀랍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꿈에 보면 그게 딱 그걸 브레인을 보면서 느껴져요. 뭐냐면, 꿈에서도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나면요, 억해요. 이렇게 해요. 꿈에 잠깐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물어요. 꿈에 뭐 따지고 물어본 사람 있나요? 없어요. impossible. 왜 안 되느냐 하면 이쪽이 쉬어서 그래요. 이쪽에 논리적 사고, 반성적 사고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비밀은 이쪽이 다 갖고 있어요. 이쪽은, 대략 이제 이거 좀 다른 긴장인데, 제가, 올 2달 전에 책을 한 권 냈어요. 잠깐 설명드렸는데, 아까 그림으로 읽는 내과학의 모든 것. 그게 800페이지 되는 책이에요. 제가 5년 동안 강의했던 걸 수첩 40권을 그대로 책으로 옮긴 거예요. 그 책에 그림이 650장 있습니다. 꼭 그 책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 이제 오늘 강의 중에 나왔던 게 다 나오는데, 이쪽 전두엽이 동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논리적 사고를 못 해요.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이 뒤죽박죽이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쪽이 주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면 감정 영역이. 안에 있는 편도체, 해마, 이쪽이 차지를 해요. 감정이 차지. 여러분들 꿈 꾸다가 울어본 사람 있죠? 대부분 울어요. 근데 그 꿈 내용을 보면 크게 울만한 감정적인 스토리가 아닌데 울어요. 왜 그럴까요? 네. 전두엽이 억제력이 약해지면 감정이 폭발을 해요. 제어를 못 해요. 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대부분의 현상은, 전두엽을 제대로 공부하시면 다 웬만큼 해소가 돼요. 예를 들면, 비코체키의 그 학습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비코체키가 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라는 현상이 유니크한 거는 뭐냐면요, 상징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상징은,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상징은 내과학적으로 데피니션 내릴 수가 있어요. 상징은 뭐냐면요, 인위적 자극입니다. 따라서 인위적 자극. 여러분들 상징의 가장 대표적인 덩어리가 문자잖아요. 알파벳이고 우리가 쓰는 언어입니다. 언어가 자연에서 온 자극입니까? 아니잖아요. 언어는 브레인이 만든 자극이에요. 브레인이 진화를 하면서 브레인 속에 세컨드 브레인이 진화하기 시작해요. 브레인 속에 브레인이 출현한 거예요. 그게 브레인 속에 브레인이 바로 뭐냐면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이 진화하면서 전두엽은 직접적으로 외부 자극을 받아들인 영역이 아니고 1차적으로 자극을 받아들인 영역에서 브레인에서 자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인 속의 브레인이에요. 따라서 브레인 속의 브레인. 예. 그게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름 붙였는데, 세컨드 브레인이 하는 이 전두엽의 역할은 뭐냐면, 세컨드 브레인의 입력은 브레인에서 와요. 자연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브레인 자체에서 오기 때문에, 세컨드 브레인이 하는, 전두엽이 하는 것은 상징을 만드는 거예요. 상징이 핵심입니다. 상징이 핵심이에요. 네. 자, 요거 보시면 1차 영역들은 이렇게 그냥 매핑이 돼요. 근데 이쪽은 뭐냐 하면, 랜덤하게, 그러니까 포인트 투 포인트로 연결 양식이 달라요. 자, 그 다음 브레인에서 아까 수초화 이야기했는데, 브레인 전체로 보면, 아까 혈관들 보이죠? 혈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브레인을 머리로 상상할 때냐면, 여기다가 해반죽을 갖다 부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해반죽이 신경세포라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나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신경세포를 갖다 부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체는 사실은 살아있는 세포 배양기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세포 배양기. 네. 그래서 이 브레인에 있는 신경세포 하나는 독립된 박테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된 단세포 생명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독립된 단세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자극을 계속 줘야 돼요. 네. 뒤에 쭉 보게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예를 들면, 이거 뭐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자, 이거 전두엽이 200배, 2배로 늘어났어요. 침판지에 비해서. 요게 심볼릭 종이라 이 책이 아주 국내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림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인간의 본질은 다른 피질은 원숭이와 비했을 때 오히려 줄어들거나 비슷해요. 이쪽은. 근데 이쪽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네. 이 2배로 늘어난 것 중에 가장 인간에 와서 핵심이 뭐냐면 상징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 상징이 이제 주로 언어인데,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이 뭐냐 물으면 언어를 하시면 돼요. 그럼 가히 틀리지 않아요. 생각이 뭐냐면 언어를 하시면 돼요. 예. 생각은 인너 토킹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이거 한번 내가 오늘 잘 보세요. About 1% of the static on your television is caused by cosmic microwave background radiation left over from the Big Bang about 13.7 billion ago.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나요? 지금 이게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들, 요즘은 근데 맨날 채널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텔레비전 채널에. 채널 돌리면 방송국이 없는 빈 화면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뭐냐면 찌지직 하면서 눈송이처럼 하얀 점들이 찍히죠. 그 하얀 점에, 그것도 전파가 와서 나타나잖아요. 그 하얀 점에 찍혀있는 전파의 1%. 그 1%는 어디서 왔는 줄 알아요? 빅뱅에서 왔어요. 세상에. 빅뱅이라는 현상을 여러분 매일 만날 수 있어요. 네. 이게 과학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 빅뱅 하니까 무슨 만화 같은 생각을 하는데, no. 아니요. 여러분 텔레비전 채널 돌리다가 지지직하게 나오는 그 화면에 그 에너지 1%는 37만 년 전에, 빅뱅 후 37만 년 전에 그 우주 전체가 그 광자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투명해진 그 순간, 그때 탈출한 우주가 137억 년 마이너스 37억, 그러니까 간단히 137억 년 전에 출발했던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해서 여러분 텔레비전 안테나까지 들어와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 이런 걸 좀 예술로 하실 분들이 없어요? 이런 세계를. 예. 자, 그래. 예. 자, 호모사피엔스가 달력을 했던 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시간에 대한 의식이 출현한 거예요. 예. 자, 요거는 보시면, 에델만이라고 의식을 연구한 사람인데, 이 국내 이 책들이 한 3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에델만, 그 의식을 이제 조금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예, 지금 시간이 그래서 다 못하는데, 자,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도 한 번 더 예를 들어 줄게요. 이거는 이나스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건데, 어떤 쪼매는 사진을 두고, 그 하가한테 그림을 그리게 해봤어요. 뭐냐 하면, 손목만 움직일 수 있게끔 해갖고 그림을 그려요. 손가락만, 첫 번째는 손목을 고정하고 손가락만 움직이게 해갖고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그림이 쪼맨할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손목을 움직여도 된다고 그림을 그려봤어요. 동일한 그림을. 그게 2번째 그림입니다. 3번째 그림은 팔 전체로 움직여도 된다 해갖고 그리게 했어요. 자, 놀라운 거는 이 3가지 그림이 완벽하게 같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크기만 달랐지. 처음 들으면, 당연한 거 아니냐? 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는 범주화된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과를 그리려 하면 사과라는 범주를 그리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사과를 그리지 않아요. 누구한테도 사과를 그리려 하면요, 사과라는 범주를 그려요. 근데 자폐증 애들한테 개를 그리려 하면요, 일반화된 개를 못 그려요. 자기 집에 키우는 개를 그대로 그려요. 자폐증 애들은 범주화를 못해요. 힘들어요. 범주가 힘들기 때문에 개별화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전두엽, 개념, 상징 이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정상적인 인간은 전적으로 그 공간에 살고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이거는 이 기사를 제가 보고 아주 쇼킹했는데, 이 올림픽 양궁에 금메달 받았던 사람 인터뷰요. 이 사람 시력이 0.3이래요. 100m 앞에 간역이 잘 안 보인대요. 근데 어떻게? 이게 동네 양궁도 아니고 올림픽 양궁에 1등을 한 사람이요. 내가 이 기사를 보고 세상에. 근데 이 사람 인터뷰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하지만 보세요. 실제 시력은 0.3인데 솔직히 일반 사람에 비해 뭐냐면 이 사람이 뭐냐면 시력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 이게 뭐 보통 일도 아니고 양궁 선수가 시력은 별로 문제가 안 된대요. 그럼 뭐가 문제될까요? 이제 감 잡았죠? 모든 운동도 개념입니다. 이쪽에 브레인에서 훈련받은 개념의 공간이 확립된 사람은 이 겉으로 드러난 시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 흔히 뉴스 시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고당 사람이 손을 못 쓸 경우에는 발가락으로 그림 그리고, 심지어 입에 붓을 묻고 그리는 구족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개념화 공간에, 우리가 개념의 공간에 확립된 개념은 신체 어느 부위를 통해서도 다 표출할 수 있어요. 표출하는 도구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표출하는 도구, 그게 뭐 필름이다, 그 다음에 뭐 스케치북이다, 석고상이다, 그 다음에 악보다,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아주 실감을 했어요. 우리 모임이 해마다 2번 학습 탐사를 합니다. 이번 8월 20일도 타칼라마칸 사막에 가요. 실크로드 들어가고 타칼라마칸 사막에 가서 우리가 하고, 6월 달에는 호주 사막에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회원들이 전부 사진기를 들고 와요.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근데 우리 회원 중에 전문 사진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진학과에 나온 그러니까 중간쯤 레벨의 사진사들도 있어요. 제가 그 찍은 사진을 다 분류를 해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사진의 기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혹시 그쪽에 뭐 다른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하겠는데, 일반적으로 놀랐던 게 뭐냐면, 호주에 처음 가갖고, 호주 사막을 제가 6번 들어갔는데, 처음 딱 갔을 때, 한 사람은 사진학과를 나온 사람이요. 그 사람이 사진을 그러니까 한 1000장 찍었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사진을 아예 찍어보지 않은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500장 사진을 찍었어요. 그냥 막 아무거나 셔터를 눌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사진에 쓸만한 사진을 분류를 해봤더니, 그 사진학과 전공을 했던 사람이 찍은 사진에서 쓸만한 사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그 다음에 그냥 랜덤하게 샷을 내는 그 사람 사진 중에서 홈런 친 사진을 제가 10장 이상 찾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도 궁금했는데, 그냥 샷을 낸 사람이 사진에 대해서는 ABC도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이트에 시를 많이 올려놓고 글을 굉장히 잘 썼어요.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예술 하는 분한테 제가 간곡히 이야기하는데, 표출하는 도구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예술가적 기질을 타고났는가, 그것부터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예술가적인, 결국은 뭐냐면 이쪽에 개념화 공간을 여러 가지 툴로, 음악이나 미술 이런 걸로 그걸 표출할 뿐이지, 개념화 공간이 형성 안 된 사람은 바깥으로 기술을 아무리 배워도 명품은 안 나와요. 뭐 대충 이렇게 모양, 교과서적인 그림은 나올 수가 있어요. 구도를 맞추고 기본적인 나오는데 사람을 감동시킨, 그거는 드물어요. 저 거꾸로도 이렇게 학습 탐색하면서 랜덤하게 많이 사진을 찍었는 걸 보고 감동적인 사진에 비례하는 거는 거의 법칙처럼 나오는 게 뭐냐면,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찍은 거는 그 사람이 사진기를 아무도 안 썼던 사람이라도 사진이 굉장히 훌륭해요. 결국은 그건 뭐냐면 이 양궁 선수처럼 시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시력이 문제가 아니다. 장비가 문제가 아니다. 됐나요? 여거에 있는 개념의 공간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도 표출을 해요. 개념의 공간, 개념에 올인하세요. 따라서 개념에 올인하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회의 문화 현상의 하이라키를 딱 장악하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개념을 만드는 사람이요. 여러분, 통섭이라는 단어 알죠? 최재성 교수. 저 좀 아는데, 최재성 교수가 통섭이라는 단어를, 개념을 하나 만들고 나서 그 물밑에 흐르던 많은 사고적 패턴이 개념, 통섭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컨버스 해버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술의 문화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요, 개념을 장악하는 사람이 문화적 주도권을 갖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지 현상에서 최상위 하이라키가 개념의 공간이 있다는 거래요. 자,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자, 따라서 지각의 범주화, 그 다음에 개념의 범주화요. 이게 바로 에델만이라는 사람이 노벨상 받은 내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평생 연구해서 내온 2가지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지 게임에서 성패는 어디서 나느냐면 개념의 공간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개념을, 명확한 개념을 가져야 돼요. 자, 조금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복잡해서. 자, 요거는 한 가지 상식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아까 자전거 타는 거 배웠는데 평생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한 번 배우면 왜 평생 가느냐 하면 바로 이쪽에 조가비핵하고 꼬리핵, 커다타하고 포토만이라는 2 신경핵에 다 저장이 돼요. 대뇌 기저귀 이만 굉장히 큰 영역들이 있어요. 그쪽에 저장이 되는데, 놀랍게도 잘 보세요. 이쪽에 보면 이 조가비핵이 하는 게 뭐냐면 발가락, 손가락, 입술, 눈 돼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미술 하는 분들 색종이 오리기 하잖아요.
제가 색종이 오리 하는 걸 잘 보세요. 한번 색종이를 오래 볼게요. 색종이에다가 아주 정교한 동물을 그려놨어요. 그건 내가 오릴게요.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세요. 가위를 갖고 그대로 선을 따라 오립니다. 이거 왜 움직이죠? 내가 손가락 움직이는데 야가 왜 따라 움직이죠? 예, 그 비밀이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운동, 이것도 운동이잖아요. 손가락, 입술 다 운동인데 운동 기억이 오버랩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입술하고 중복 영역, 이 파란색이 중복인데 입술, 손가락, 눈동자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가장 궁극적 비밀은 뭐냐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비밀은 뭐냐면요, 손가락, 눈동자, 입술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자, 따라서요. 손가락, 눈동자, 입술이 함께 움직인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저희가 화면이 잘 보여야 되는데, 손가락, 눈동자, 입술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들, 그걸 제가 어제 알겠냐면, 고속버스 타고 가면, 저는 기사 양반한테 꼭 그 소리를 꺼놔달라 해, 그래요. 소리를 끄고, 그 사랑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예. 주말 연속곡 같은 걸 보면, 주로 이제 남자 주인공, 젊은 여자 주인공이 화면에 클로즈업 해갖고 아주 그 감정 싸움을 하잖아요. 심각하게 하잖아요. 그때 그 소리를 꺼야 돼요. 끄고 입술 움직이는 거 하고 눈동자 움직이고 손가락 움직이는 거 관찰해 보세요. 그것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그게 얼마나 타이밍 맞는지 놀라워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 하면 이쪽에서 이 세 영역이 인간이 진화하면서 이게 오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손가락 움직임 수화에서 곧장 이 보컬 랭귀지로 옮겨가는 거예요. 언어의 진화의 핵심입니다, 이게. 심지어 이게 얼마나 제초가 얼마나 보세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대전에 전화해 보세요. 저거 그거 빨리 해라란 말이야. 그거 아직 안 못해서 서울에서 보여요, 이게. 가장 하나 남기면 내가 한참 전화하다가 열받는 전화하면 있잖아요. 그것 좀 해놔. 그거 있잖아, 그거. 이게 보이나요, 서울 사람이? 근데 우리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의사 전달하는 데 있어서 손동작하고 입술 움직임이 본질적으로 이쪽 회로가 링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면 이게 얼마나 링크되어 있냐면요. 카라얀을 생각해 보세요. 80명의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이 쫙, 그러니까 그 80개 악기가 내는 그 소리를 카라얀은 자기 내면화해서 자기가 그동안 학습했던 모든 기억하고 그 음조를 링크해 갖고 어디로 표출하죠? 지봉의 손 움직임으로 놀랍게 표출하잖아요. 그 위대한 화음을 이 손가락으로 다 표출하잖아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눈동자, 손가락, 입술의 하모니입니다. 이게 인간이 갖는 놀라운 그 능력이에요. 그 이야기들이 지금 너무 많아갖고 제가 지금 오늘 너무 오래 하면 그러니까 아니 이제 잠깐만 아니 왜 홈페이지도 쓰려고 예, 홈페이지 한번 켜주세요. 예. 자, 저하고 여러분들이 만난 거는 지금 어쨌든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 강의 끝나면 제가 10년 동안 했던 이 과학 운동이 있어요. 예. 그 운동하는 그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뭘까요? 다시 빼게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사이트로. 뭐냐면 저거 한번 보세요. 내가 전문으로 현장 스케치 쪽 밑에 들어가서 어디 갔냐면 송년회 현장 스케치 넘버 2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자, 열어보시면 이게 우리 모임이 이제 해마다 그 송년회 어디서 하느냐면 서해안에는 우리 해운 그 아주 외딴 집에서 해요. 그 집 거실에서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초기에 쭉 한번 쭉 올려보세요. 사진들이 많아요. 송년회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쭉 올려보세요. 자, 이제 송년회 장소입니다. 예. 송년회가 뭐냐면 공부회는 발표 대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 예. 저 뭘 하는 거 쭉 보세요. 쭉 올려보세요. 계속 올리면 뭘 하는가 보세요. 전부 다 대학생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어른들이요. 사진도 쭉쭉 올려보세요. 아, 이거 뒤편이구나. 그 일단 빠져나오고 앞편을 보세요. 빠져나오세요. 빼게 해갖고. 자, 저 1편, 그렇죠. 스케치 1. 예, 열어보세요.
아니, 왜 그렇게 웃어요? 좋아요. 예. 자, 그 메시지를 하나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쭉 올려봐요. 오늘 제가 구미에서 강연하고 왔는데, 구미에서 강연했던 핵심 이야기들입니다. 쭉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한 13명이 발표를 하잖아요. 명단이요. 이 사람들 요즘 뭘 발표하는가 한번 보세요. 쭉 올려봐요. 자, 보세요. 이거 뭐죠? 예, 브레인 해부 그림을 그대로 암기해서 발표하는 일반인이. 그냥 또 올려봐요. 이 사람 발표하잖아. 쭉쭉. 예. 모조리 전지 붙여놓고, 예, 전부 다 자기. 이거는 회사, 무역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브레인 발생 과정을, 브레인 칼슘 다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이 학습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려보세요. 자, 이 사람 그랬는 거. 그 다음 내가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대학도 안 나온 가정주부예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50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암기했느냐 하면요. 브레인 전체 구조 100개 하고 그 연결선 70개를 일주일 동안 다 암기해갖고 그걸 영어로 전부 다 암기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게 리스만 도표를 해갖고 우리나라 의사들도 암기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일주일 동안 암기를 대학 노트 한 권을 다 쓰고 다 암기해갖고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빼게 해보세요. 그 다 해갖고 저 밑으로. 아니 밑으로. 위로 반대. 네. 자, 더 계속 더. 자, 이거 인정사 찍은 거예요. 자, 아니, 예를 들어, 자, 이게 뭐냐면, 리스만 도표인데, 의대생들이 저걸 이해하려면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일반인이 이해하려면 5년 해도 이해를 다 못해요. 근데 암기하려면 일주일 만에 암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암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반인을 대상해서 평생 동안 과학을 못 만난 사람이 유일하게 과학에 접근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과정을 무수하게 봤던 거예요. 이 도표를 우리 회원이 20명이 다 암기를 해요. 이 테스트 통과한 사람이 20명이 돼요. 그리고 나서 암기해갖고 바뀌어지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완전히 개념을 얻은 거예요. 브레인 구조에 대한 개념을 얻은 거예요. 네.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전체 한번 빠져나와 보세요. 네. 다시 그 프론트 페이지로. 네. 빠져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하시는가 하면, 또 메뉴에 70자 천문우주 내가 한번 열어봤어요. 그거 한번 열어봤어요. 요게 이번 일요일 날 발표하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이번 일요일 날 서울에서 오시면 우리 현장을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발표하는 게 한 20명 발표해요. 뭘 발표하는 거예요? 자연과학 하는 거 아닙니다. 중국 불교사, 네, 원척스님. 혹시 원척스님 들어보신 분 있어요? 그래서 의상은 들어봤죠? 의상, 해초 다 알죠?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중국사, 그 다음에 당나라 역사, 지질에 대해서 해요. 타클라마칸 사막, 파미르 공원,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역사, 투르판 쿠차, 우리 회원들 다 발표해요. 일주일 동안 공부해갖고 우리는 전부 다 암기해서 발표해요. 네. 그래서 해외 학습 탐사 가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10,000장 이상 조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우리 모임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인이 전문가 되는 그걸 훈련해요. 우리는 해외 학습 탐사 전문가를 안 될 거예요. 물론 대학 교수들도 몇 명 가고 하는데 우리는 핵심이 뭐냐면 일반인이 제가 주장하는 이 학습법을 하면 1년 내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걸 그걸 훈련하는 모임이에요. 이제 지금 뭐냐면 호주 사막을 6번 가갖고 이번 6월 달에 갔을 때는 텐트도 안 갖고 갔어요. 사막 안에 들어가갖고 그냥 슬리핑백 하고 그냥 오버나이트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천문학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 지질학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그 다음 좀 빠져나오세요. 예, 그 하나만 더 하고. 예. 뭘 하시느냐 하면, 예, 끝낼게요. 예. 전체 빠져나오세요.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죠. 예, 그렇죠. 자, 이걸로 마무리 할게요. 예, 너무 오래 하면. 자, 예,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브레인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리얼타임이에요. 시냅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브레인이 뭐냐 하면 요 이미지, 요걸 개념하세요. 이 속에서 140억 개 신경세포가 저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이 접점이 시냅스고, 여러분들 기억, 감정, 느낌, 신념, 학습 모든 것이 이 시냅스 상의 3차원 입체 트리 구조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는 동적 다이나믹스예요. 그리고 전체는 생물학 모든 현상은 프로세스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시간 도면상에서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는 이런 접속밖에 없어요. 네. 우리 삶 전체도 그래요. 네. 그 프로세스의 한 단면을 우리가 살아있다 죽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사이트에서 입자 물리학에서부터 일반 상대성 이론 쭉 공부를 하면서 그 강의가 300시간을 한 거예요. 5년 동안에. 그걸 하면서 사람들이 느낀 게 뭐냐 하면, 예술이나 인문학이 우리 인간 현상 속에서 어느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이제 감을 잡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인간의 인문학은 언어가 출현한 이후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학문이요. 인문학 속에는 동물이 없어요. 자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문학을 벗어난 자연과학 속에서 인문학을 보는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예술도 이 자연 속에 있는 한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빅뱅에서부터 인간의 의식까지 이걸 지난 5년 동안 강의하면서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했던 걸 일부 여러분들하고 공유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